이런 집안은 군의 민폐만 된다. 김석진 대대장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대대장님, 그 말씀은 유진이 일어서려 했지만 제지당했어요. 소위 조용히 해. 박선영은 낡은 손가방을 꽉 움켜쥔 채 침묵했습니다. 수수한 회색 점퍼를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님도 애들 단속 좀 하세요. 여기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장 상인 주제에 뭘 바라냐고.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석은 고개를 숙였고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만이 묵묵히 견디고 있었죠. 면회 시간이 규정상 끝났으니까 빨리 나가세요. 대대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박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빛만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이 평범한 차림의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분노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곧 통쾌한 반전과 뜨거운 감동으로 이어질 거였어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연천군의 한적한 시골 도로에 군용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철조망과 초소가 낯설게 다가왔죠. 20살 장우석은 가방끈을 단단히 움켜쥐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준 도시락이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새벽 일찍 나가시는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지만 그날만은 달랐어요. 손이 거칠어도 항상 따뜻했던 그 손길이 그리웠죠. 어젯밤에도 우서가 군대 가서도 건강 챙기고 열심히 해라며 손등으로 눈시울을 훔치셨습니다. 엄마는 왜 우세요? 아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래. 하지만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우석이 태어날 때부터 혼자 키우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셨죠. 늘 우리 아들만 잘 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누나 유진이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생 먼저 간다고 창피하지 마. 누나도 곧 장교로 임관할 거니까. 평소 말수가 적은 누나가 드물게 긴 말을 했었죠. 사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더 과묵해진 누나였는데 그날만은 달랐어요. 누나도 힘들어?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해. 여자라서. 누나의 눈빛에 숨겨진 피로가 보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죠. 그래도 우리 가족은 포기 안 해. 알겠지? 부대 정문을 지나자 넓은 광장이 펼쳐졌습니다. 신병들은 일렬로 서서 앞을 바라봤어요. 우석도 그 줄에 섰죠. 아침 햇살이 막사 지붕에 비쳐 반짝였지만 공기는 어쩐지 무겁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신병들의 얼굴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집합. 우렁찬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김석진 중령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각진 턱선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40대 중반의 남자였죠. 가슴에 달린 계급장과 각종 휘장이 햇빛에 번득였습니다. 구두는 반짝반짝 윤이 났고 군복주름 하나 없이 완벽했어요. 새로운 놈들, 여기가 어디인 줄 아나? 대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어요. 신병들은 고개를 숙였죠. 우석도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거렸어요. 민간에서 놀던 생각은 다 버려라. 여기는 군대다. 내 말이 곧 법이고 선임 말이 곧 명령이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신병들의 대답이 광장에 메아리 쳤어요. 그런데 대대장의 표정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죠.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그게 뭐야? 다시
이번엔 더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석의 목소리도 그 속에 섞여 있었어요. 목이 아플 정도로 큰 소리를 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대대장의 눈빛이 차갑게 신병들을 훑어봤거든요. 내무반 배정이 끝나고 우석은 2층 침대 아래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내무반 선임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조영택 상사가 다가왔죠. 38살의 건장한 체격에 험상궂은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목소리부터 거칠었어요. 야, 새끼야. 이리 와봐. 우석은 얼른 다가갔어요. 조 상사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다봤죠. 담배 냄새와 함께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너 뭘 잘못했는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대대장님 앞에서 인사를 똑바로 안 했잖아. 우석은 당황했어요. 분명 다른 신병들과 똑같이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선임의 말에 감히 반박할 수는 없었죠. 다른 신병들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엎드려 뻗쳐 50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10개, 20개를 넘어가자 팔이 떨렸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각자 짐을 정리했죠. 내무반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어요. 그날 밤 소등 후 우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생각이 났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지내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선임들이 볼까봐 무서웠거든요.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석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새벽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우석은 얼른 일어나 세면을 했어요. 그런데 세면대에서 조 상사와 마주쳤죠. 상사의 눈빛이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야, 어제 제대로 했나? 네, 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화장실 청소나 해. 이유도 모르게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석은 고개를 숙였죠. 이게 정말 어머니가 말씀하신 남자가 되어오는 군 생활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후 우석은 혼자 부대 뒤편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집에 계실 어머니와 곧 장교가 될 누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버텨낼 수 있을까? 작은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돌아보니 윤지혁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32살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장교였어요. 하지만 대위는 곧 다른 곳으로 걸어갔죠. 우석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거치지 않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석은 여전히 조상사의 표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세면대에서 마주치는 그 차가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오늘도 어김없이 트집이 시작됐습니다. 야, 세수 제대로 안 했네? 다시 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하라고. 그런데 그날 오후 부대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신임 장교가 부임한다는 거였죠. 우석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장교들은 병사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후 2시 행정반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단정한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 장교였어요. 어깨에 달린 소위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죠.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유진 누나? 우석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분명히 누나였죠. 장유진 소위가 이 부대에 배속된 거였습니다. 누나는 우석을 발견하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평상시 과묵한 얼굴로 돌아갔죠. 주변에 다른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간부회의실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장유진 소위 때문이었어요. 김석진 대대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죠. 이번 주 교육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이 자료를 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대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잠깐, 소위. 여기서는 경험 있는 장교가 먼저 발언하는 게 관례야. 하지만 제가 담당 교육관으로 관례가 그래. 앉아 있어.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다른 중대장들은 피식 웃었죠. 특히 이성민 중대장의 시선이 불쾌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영택 상사가 유진 앞을 막아섰어요. 소희님,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아, 차가우시네. 여자가 너무 딱딱하면 안 좋아요. 유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계급이 아래인 부사관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죠.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중대 순시를 나가도 부사관들은 유진의 지시를 무시했어요. 병사들 집합시켜 주세요. 지금 다른 일 하고 있는데요. 명령입니다. 아, 네. 나중에 할게요.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유진이 직접 병사들을 불러 모아야 했죠. 병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이 간부들 앞에서 한 말이 퍼진 거였어요. 장씨 집안이 별 볼 일 없나 봐. 아들은 병으로, 딸은 장교로 왔네. 그 말이 우석의 귀에도 들렸어요. 다른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죠. 야, 장우석? 너 누나가 장교라며? 응. 그럼 왜 너는 병으로 왔어? 이상하네.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해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조 상사가 우석을 불렀어요. 야, 장우석? 너 누나가 소희라며? 네, 맞습니다. 그럼 넌 뭐야? 왜 병으로 왔어? 공정하게 입대했습니다. 공정하게? 하, 웃기네. 집안이 그 모양이니까 누나는 장교지라고 너는 병으로 온 거지. 우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화장실 청소하고 와. 이번에는 청소였어요.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죠. 한편 유진은 다른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역은 화장실에서 이성민 중사와 마주친 거였죠. 어머, 소희님. 여기서 뵙네요. 중사님. 혼자 계시니까 외롭겠어요. 제가 부대 안내해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유진이 화장실을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이성민 중사가 팔을 잡았죠. 잠깐만요, 소희님. 놓으세요. 그때 다른 여군이 들어왔죠. 이성민 중사는 얼른 손을 놨습니다. 며칠 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 교육을 진행하는데 부사관들이 대놓고 반발한 거였어요. 중사님, 병사들에게 이 내용 교육해 주세요. 소희님, 이건 좀 어려운데요. 왜 어렵습니까? 병사들이 여자 장교 말 잘 안 들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성차별이었죠. 결국 교육은 다른 남자 장교가 대신했어요. 유진은 한쪽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존재가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매는 부대 뒤편에서 잠깐 만났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였죠. 누나, 괜찮아? 응. 너는? 그저 그래. 둘 다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이상해, 우석아. 뭐가? 여기 뭔가 이상해. 이런 게 정상이 아니야. 우석도 느끼고 있었어요. 단순한 군기 문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누나 말이 맞아.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불안한 직감이 스쳐 지나갔죠.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우석의 얼굴엔 어제 조상사에게 맞은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세면을 할 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초라했죠.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장우석, 면회 왔다. 행정반 중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우석은 깜짝 놀랐죠. 면회라니 누가 왔을까요? 면회실로 향하는 길에 다른 병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제 면회 왔네. 어떤 사람이 왔을까? 별 볼 일 없을 거야. 집안이 그 모양인데. 면회실 문을 열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검정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앉아 있는 어머니였어요. 수수한 회색 점퍼에 편한 운동화를 신고 계셨죠. 다른 면회객들에 비해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박선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새벽부터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살펴봤죠. 왼쪽 볼에 멍 자국을 발견하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우석아, 이게 뭐야? 아, 이거요? 훈련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렇게 돼? 어머니의 눈은 예리했어요. 하지만 우석은 사실을 말할 수 없었죠. 그때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색이 좋지 않았죠. 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다. 유진아, 너도 많이 야위었네.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면회실 한쪽에서 김석진 대대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게 그 집 어미구나. 대대장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하지만 일부러 들리게 한 거였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네요. 조 상사가 맞장구를 쳤어요. 박선영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버스 타고 왔지. 우리 애들 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가방에서 포장지에 싼 무언가를 꺼냈어요. 김치와 반찬들이었죠. 이것도 가져왔는데 받을 수 있나? 면회 물품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반 중사가 다가와 포장을 뜯어 확인했죠. 김치는 냄새 때문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몰랐네. 결국 가져온 것 중 받을 수 있는 건 과자 몇 개뿐이었어요. 그때 대대장이 다가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규정상 거의 다 됐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실제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젊은 것들이 군대를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집안은 군의 민폐만 되거든요. 순간 면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거든요. 대대장님, 그 말씀은 소위 조용히 해. 박선영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세요. 엄마, 일찍 가셔야 해요. 그래, 알겠다. 박선영은 일어섰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이 역력했죠. 우석아, 조금만 참아라. 금방 끝날 거야. 네, 엄마. 유진아, 너도 힘들겠지만 잘 버텨.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박선영이 면회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대대장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애들 일로 걱정 마세요. 여기서 잘 교육시킬 테니까. 고맙습니다. 다만 앞으로 면회는 자주 오시지 마세요. 부대 분위기에 안 좋거든요. 이것도 모욕이었어요. 하지만 박선영은 참았죠. 알겠습니다. 부대를 나서면서 박선영은 주변을 살펴봤어요. 철조망, 초소, 그리고 넓은 훈련장.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박선영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우석의 멍 자국, 유진의 야윈 얼굴, 그리고 대대장의 모욕적인 말들. 뭔가 이상해. 박선영은 중얼거렸어요.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잠시 쉬면서 사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그 부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예전에는 면회객들이 많이 왔는데 요즘은 뚝 끊어졌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박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신만 그런 대우를 받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박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여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모두 중요한 사람들의 번호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선영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어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 시각 부대에서는 우석과 유진이 각각 다른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몰랐죠.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둠 속에서 박선영의 실루엣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부대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이 결연해 보였어요. 다음 날 새벽 부대에 긴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행정반은 밤새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어요. 육군본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죠.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행정반장이 급히 대대장실로 달려갔어요. 김석진 중령은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죠. 뭔 일이야? 육군본부에서 감찰관이 온다고 합니다. 감찰관? 네. 투스타 장군이 직접 파견한다고. 김 대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투스타 장군이라면 육군 최고 위급 인사였거든요. 순식간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간부들은 급히 회의실로 모였고 부사관들은 각종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죠. 오전 10시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고 이어서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김 대대장은 정문까지 마중 나갔었죠.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 바로 어제 소박한 차림으로 면회 온 박선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정갈한 군복의 어깨에는 투스타 계급장이 번쩍였습니다. 박선영 중장입니다. 수행원이 소개했어요. 김 대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네. 대대장 김석진 중령입니다. 김 대대장이 거수경례를 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박 장군은 차가운 시선으로 김 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중령, 어제 면회 때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그게, 특히 시간 단축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죠. 박 장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김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렸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뭘 몰랐는지 자세히 들어보죠. 박 장군이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김 대대장은 뒤따라갔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죠. 부대 안은 이미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투스타 장군이 왔다는 소식이 퍼진 거예요. 유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선영, 바로 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설마. 유진은 급히 창밖을 내다봤어요. 멀리서 걸어오는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죠.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엄마. 한편 우석도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장우석? 너 어머니 이름이 뭐야? 박선영이요. 왜요? 아, 아니다. 그냥 다른 병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박 장군은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뒤따라온 김 대대장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앉으세요, 중령. 네, 장군님. 어제 면회 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그게 장군님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집안은 군의 민폐만 된다고 하셨죠? 김 대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조사반 소집하겠습니다. 박 장군이 수행원에게 지시했어요. 모든 부서 자료 확보하고 관련 인원 대기시켜. 순식간에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각종 서류들이 압수됐고 간부들은 긴급 소집됐죠. 조영택 상사와 이성민 중사는 화장실에서 급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하지만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전 간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박 장군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여러분, 이번 감찰은 특별합니다. 박 장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부대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할 예정입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특히 병무관리, 부대 기강, 그리고 간부들의 언행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 장군은 윤지혁 대위를 따로 불렀습니다. 대위, 잠시 이야기 좀 하죠. 네, 장군님. 이 부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윤 대위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윤 대위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죠? 병사 가혹행위, 보급품 부정, 그리고 윤 대위는 유진이 당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박 장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자료를 모아뒀습니다. 1시간 후 윤 대위가 가져온 자료를 본 박 장군은 분노를 참기 어려웠어요. 자신의 아이들이 당한 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 시각 내무반에서는 병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야, 정말 이상하다. 장우석 어머니 이름이 박선영이래. 그럼 설마 그 장군이 장우석 어머니? 우석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름이 똑같잖아. 동명이인일 거야. 우석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한편 유진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장교들의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장소희, 혹시... 네, 어머님이... 아니에요. 착각이실 거예요. 유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박 장군은 홀로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고생한 이곳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내무반을 지나며 우석이 생활하는 곳을 봤어요.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죠. 여기서 우리 아들이... 박 장군의 가슴이 아팠어요. 여군 숙소도 둘러봤습니다. 유진이 혼자 견뎌낸 곳이었죠. 미안하다, 애들아. 박 장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새벽이 되자 박 장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들에게도 부대 전체에게도 진실을 말할 때가 됐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박 장군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박 장군은 조사팀과 함께 부대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보급 창고였어요. 여기가 보급 창고입니다. 박 장군이 창고 문을 열자 텅 빈 선반들이 보였어요. 장부상으론 물품이 가득해야 할 곳이었는데 실제로는 절반도 없었죠. 중령, 이게 뭡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사관이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기록과 현실이 전혀 달랐죠.
라면 50박스가 어디 갔습니까? 김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두 번째는 회계실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가득했어요. 병사 외출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빠져나갔네요. 그건 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어떤 필요요? 영수증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한데 박 장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오후에는 병사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따로 진행됐어요. 상사님이 자주 때렸어요. 이유도 없이. 첫 번째 증인 이등병 박민수의 팔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어요. 며칠 전에도 얼굴을 때려서 이가 흔들려요. 두 번째 증인도 세 번째 증인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총 10명의 병사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죠. 매일 청소를 시켰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어요. 증언들이 이어질수록 박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녁에는 유진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여군 상담실에서 따로 진행됐어요. 중사님들이 업무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성민 중사가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CCTV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조사팀은 즉시 CCTV를 확인했어요. 유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죠. 화면 속 이성민 중사는 유진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지고 있었어요. 유진이 뿌리치는 모습도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죠. 이건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조사관의 말에 박 장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녁 무렵 김 대대장이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장군님, 군대는 원래 엄격한 곳입니다. 엄격한 것과 불법은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중령, 군대는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김 대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박 장군은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보급품 부정, 병사 구타, 여군 성희롱, 회계 부정까지 부대 전체가 썩어 있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박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죠. 모든 증거가 완벽했거든요. CCTV 영상, 회계장부, 병사들의 증언까지. 비리의 전모가 드러난 거였어요.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박 장군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 시각 김 대대장은 사무실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조영택 상사와 이성민 중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할 수도 없었죠. 반면 윤지혁 대위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됐거든요. 병사들도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걸 느꼈거든요. 이제 달라질 것 같아. 정말 그럴까? 분명히 달라질 거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무렵 박 장군은 부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공개될 예정이었어요. 자신의 정체도 아이들이 당한 일도 부대의 비리도 모두 드러날 거였죠. 이제 끝이야. 박 장군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어요. 정의를 구현할 때가 온 거죠. 사흘 뒤 오후 부대의 낡은 지프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계급장을 가린 야전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박 장군이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어디서 오셨어요? 초병이 다가와 물었어요. 육군본부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시설 점검차. 박 장군은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소령 계급으로 위장한 거였죠. 박 장군은 천천히 부대 안을 걸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했거든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생활관이었어요. 오후 훈련 시간인데도 몇몇 병사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죠. 왜 훈련에 참가하지 않나요? 박 장군이 물었어요. 상사님이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청소요? 간부 숙소 청소요. 박 장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병사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였죠. 간부 숙소로 가보니 정말로 병사들이 청소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개인 빨래까지 하고 있었죠. 이것도 업무인가요? 박 장군이 조영택 상사에게 물었어요. 당신 누구요? 소령님이면 뭘 그런 걸 신경 써요. 조 상사의 태도가 거만했어요. 박 장군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규정을 물어본 겁니다. 규정? 여기서는 선임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박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었죠. 두 번째로 간 곳은 급식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배식대가 비어 있었어요. 밥은 언제 주나요? 굶주린 병사에게 물었어요. 저녁에 한 번만 줍니다. 왜요? 보급품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박 장군은 보급 창고를 확인했어요. 며칠 전보다 더 텅 비어 있었죠. 그때 이성민 중사가 트럭에 뭔가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보급품들이었죠. 중사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박 장군이 다가가 물었어요. 소령님이 왜 그런 걸 물어요? 궁금해서요. 궁금하면 대대장님께 물어보세요. 이성민 중사도 무례하게 대답했어요. 박 장군은 몰래 트럭을 따라갔어요. 부대 밖 민간 상점으로 향하는 걸 확인했죠. 역시 빼돌리고 있었구나. 증거를 확실히 봤어요. 세 번째는 대대장실 앞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선 내 말이 곧 법이야. 알겠어? 김 대대장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규정상 다른 장교가 항의했어요. 규정은 내가 만드는 거야. 군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간다. 박 장군은 모든 걸 녹음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죠. 네 번째는 내무반이었습니다. 우석이 혼자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훈련은 안 가나요? 벌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벌이요? 조 상사님이 걸레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석의 손은 이미 까져서 피가 났어요. 박 장군은 눈물이 날 뻔했죠. 왜 벌을 받나요? 세면을 늦게 했다고 해서요. 몇 분 늦었는데요? 1분요. 박 장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부대장실에 들렀습니다. 김 대대장이 혼자 있었어요. 대대장님, 안녕하세요. 박 장군이 들어가며 인사했어요. 누구세요? 육군본부에서 파견 나온 박소령입니다. 김 대대장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 일로? 부대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별일 없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병사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엄격하게 해야죠. 군대니까. 김 대대장의 태도가 건방졌어요. 그때 박 장군이 야전복 가슴팟을 열었어요. 투스타 계급장이 드러났죠. 뭐야? 김 대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선영 중장입니다. 김 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장군님? 네, 맞습니다. 박 장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방금 전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간다고 하셨죠? 그게 아니라 모든 대화 녹음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병사들 가혹행위하는 것도 봤고요. 죄송합니다. 김 대대장이 급히 일어나 격려했어요. 보급품 빼돌리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박 장군의 눈빛이 얼음 같았어요. 지금 즉시 전 간부 소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0분 후 회의실에 모든 간부가 모였습니다. 박 장군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섰어요. 앉으세요. 박 장군의 한마디에 조용해졌어요. 오늘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봤죠. 조영택 상사와 이성민 중사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병사 구타, 보급품 부정, 사적 이용. 박 장군이 하나씩 말할 때마다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박 장군이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제 끝입니다. 회의실은 죽음의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 대대장의 얼굴에는 절망이 스며들었어요. 자신이 만든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오전, 박 장군은 피해 병사들을 위한 특별 면담실을 마련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실을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첫 번째로 들어온 건 이등병 박민수였어요. 얼굴에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죠. 편하게 앉아요. 박 장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민수는 긴장한 채 앉았죠. 천천히 말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시작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면대에서 조상사님과 부딪혔는데 그때부터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박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매일 아침 화장실 청소를 시켰어요. 못하면 발로 차고. 민수가 소매를 걷어올리자 시퍼런 멍 자국들이 드러났어요. 이것도 맞은 거예요? 네. 어제도 맞았습니다. 박 장군은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겼어요. 두 번째는 상병 김철수였습니다. 더 오랫동안 고생한 병사였어요. 저는 6개월 동안 당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나요?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더 맞는다고. 김철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성민 중사도 가담했나요? 네. 오히려 더 심했어요. 용돈까지 빼앗아 갔거든요. 얼마나요? 5만 원 다 뺏겼어요. 박 장군은 기록을 남겼어요. 모든 증언이 증거가 될 거였거든요.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모든 피해 병사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패턴은 비슷했지만 피해는 각각 달랐죠.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어요. 밤에도 불러서 청소시켰어요. 증언을 들을수록 박 장군의 분노는 커졌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모든 걸 기록했죠. 오후에는 유진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모녀 간의 대화였지만 공식적인 절차였어요. 소위 상세히 말해보세요.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무시당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의에서 발언권도 주지 않았고 업무 지시도 무시했어요. 성희롱도 있었다고 했죠? 네. 이성민 중사가 사무실에서 유진이 그날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 장군은 딸의 고통을 느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마지막은 우석과의 면담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걸 알았어요. 우석이 편하게 말해. 엄마. 아니, 장군님. 우석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조 상사가 매일 괴롭혔어요. 이유도 없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석이 하나씩 말할 때마다 박 장군의 가슴이 아팠어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면회 온 다음 날이었어요. 더 심하게 괴롭혔거든요. 박 장군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더 고생한 거였거든요. 모든 면담이 끝난 후 박 장군은 가해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문이었어요. 조영택 상사가 첫 번째였습니다.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상사, 병사 구타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건 군기잡기였습니다. 군기잡기요? 매일 청소를 시키는 게
군대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조상사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박 장군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조상사가 병사를 때리며 욕하는 소리가 나왔죠. 이건 조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성민 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희롱 증거를 보여주자 할 말이 없어졌어요.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술을 마셔서 술이 변명이 됩니까? 박 장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마지막은 김석진 대대장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령,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저는 군기를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군기요? 네. 요즘 병사들이 너무 나약해져서 그래서 구타하고 돈을 빼앗았다는 겁니까? 김 대대장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국방부 조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군검찰도 함께였어요. 모든 자료 넘겨드리겠습니다. 박 장군이 조사팀장에게 말했어요. 증거가 이렇게 많나요? 네. 녹음, 영상, 증언 모두 있습니다. 조사팀은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체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군 수사대가 움직인 거였어요. 조영택 상사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 상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성민 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희롱과 금품갈취 혐의로 구속됐어요. 김석진 대대장은 마지막까지 항변했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저는 군기를 위해 중령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무너졌어요. 병사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정말 잡혀가네. 꿈 같다. 이제 안전할까? 병사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가해자들이 모두 끌려간 후 박 장군은 전체 부대원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박 장군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어요. 군대는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정의로 지켜지는 거예요.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누구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생활해 주기 바랍니다. 박 장군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집합이 끝난 후 윤지혁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대위가 먼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박 장군의 눈빛에 확신이 서렸어요. 그날 저녁 박 장군은 아이들과 따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으로서의 만남이었어요. 애들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유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진작 알았으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우석도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앞으로는 떳떳하게 군 생활할 수 있을 거야. 박 장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며칠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영택 상사는 징역 2년, 이성민 중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김석진 대대장은 징역 3년에 군에서 영구 제명됐죠. 피해 병사들은 모두 치료를 받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았어요.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고 건전한 부대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병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박 장군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화됐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박 장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석과 유진도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잘 견뎠기 때문이야.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시련을 함께 극복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강수 중령은 첫 전체 집합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부대는 이제 상호 존중과 공정함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새 대대장은 매주 병사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불만이라도 즉시 해결했어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2달 후 우석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왔어요. 다른 병사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죠. 야, 장우석? 너 요즘 완전 딴 사람 됐네. 그러게. 예전엔 말도 안 했는데. 우석은 부끄럽게 웃었어요. 자신도 변한 게 느껴졌거든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인권 교육, 상호 존중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됐어요. 서로를 동료로 대해야 합니다. 계급이 다르다고 해서 인격까지 다른 건 아니에요. 교관의 말에 모든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달 후 우석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사 진급 대상자로 선발된 거였어요. 장우석 일병, 진급 축하해. 중대장이 직접 축하해줬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석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유진도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이제는 후배 장교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섰어요. 소위님들, 부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유진의 첫 교육 내용이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죠. 질문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후배들은 유진을 존경하게 됐어요.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반년이 지나자 부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고 병사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급식소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음식의 질이 좋아졌고 양도 충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배식하는 취사병의 미소가 진심이었어요. 윤지혁 대위는 새로운 부대 운영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박 장군이 직접 임명한 개혁 추진단장이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해야 해요. 윤 대위의 말에 모든 간부가 동의했어요. 8개월 후 박 장군이 다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시찰이었어요. 부대 곳곳을 둘러본 박 장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수행원도 감탄했어요. 사람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해요. 박 장군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 즈음 박 장군은 전국 부대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의 성공 사례를 전파하는 거였어요. 병영 문화 개선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박 장군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1년 후 우석의 하사 진급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참석한 뜻깊은 자리였어요. 하사 장우석 진급을 축하합니다. 새 대대장이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우석의 어깨가 당당해졌죠. 박 장군은 군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에 우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유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중위 계급장이 반짝거렸어요. 동생이 이렇게 당당해지다니. 누나도 감격스러워했어요. 진급식 후 가족 셋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군복 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자랑스러웠어요. 이 사진 평생 간직할 거야. 박 장군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에는 가족끼리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박 장군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견뎠기 때문이야. 가족의 대화는 따뜻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우석은 모범 부사관으로 선발됐습니다. 후배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였어요. 선임으로서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우석의 첫 교육 내용이었어요.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다짐이었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후배들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믿을 만한 선임을 만난 거죠.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군 후배들의 든든한 언니가 됐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마세요. 당당히 하세요. 후배들은 유진을 롤모델로 여겼어요. 2년 후 그 부대는 정군 모범부대로 선정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박 장군은 시상식에 참석해서 직접 상을 수여했어요. 여러분이 만든 변화입니다. 박 장군의 말에 모든 부대원이 박수를 쳤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셋이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꿈 같아. 우석이 말했어요.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 유진도 동감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야. 박 장군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너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가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림자도 나란히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앞으로도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자. 박 장군의 말에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멀리서 보면 평범한 가족 같았지만 이들이 만든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가족이었죠.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